이 다리우스 대왕은 그 할아버지 때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제국을 완비합니다. 번성기를 이루죠. 다문화 전략, 그것은 토착 관습과 모든 종교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 외교 정책을 통해서 28개 나라를 복속하고 또 부족별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전통과 종교에 따라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슬람 시대 때 딘미나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밀레트라고 하는 소수민족의 보호 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제국을 위해서 당일 통화를 구출하고 공식 공용어가 3개였습니다. 페르시아어, 엘라모, 바빌로니아어를 모든 문서에 세 언어로 썼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공식 다언어, 다문화, 다종교 공존을 이제 실시하고 모든 문서나 바이 구조가 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세 언어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페르시아 역사가 온전하게 하나씩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 세 언어를 쓰면 하나의 제국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통역관입니다. 관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통역관입니다. 공식적인 통역 대학이 있었고 거기서 양성된 통역관이 페르시아나 바빌로나 엘라모가 아무 불편 없이 소통한 인원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국민 소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이제 제국의 성공의 이제 원인입니다.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조해 주지만 그러나 항상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지는 않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완전히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 중앙정부의 위압적이고 강력한 응징체계가 바이 부저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비스틴 계곡인데요. 시르크도 길목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던 큰 산에다가 바위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이 무슨 조각인가 하면은 바로 반란자를 처단하고 그 반란 주모자들이 뒤에 손이 묶여가지고 줄줄이 처벌받는 모습을 다시는 반란하면 너의 꼴이 어떻게 된다. 어떤 문서보다도 위압적이고 교훈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바위 부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9개 중에서 매년 거둬들이는 세수가 은 250톤이었다고 합니다. 250g도 아니고 250kg도 아니고 250톤이라고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인도에서 인도 금가루가 360달란트라 그러는데 달란트 저도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달란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킬로그램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360달란트의 금을 세수로 받아들이니까 이 제국의 규모와 부의 번영이 어느 정도였다는 게 우리가 짐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눈, 왕의 귀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수많은 20개 이상의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는 어렵겠잖아요. 지방자치를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권한을 다 인정해 줍니다. 중앙정부에 일정한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근데 세금도 속이고 가끔 군사와 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세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군사령관을 중앙정부에서 보내요. 군권을 장악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잘 걷는지 안 걷는지 알아야 되니까 세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세 징수관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잘 되는 법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파견했던 군사령관이 지방 왕과 결탁하면 이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고 또 조세 징수관이 자기 치부를 하기 위해서 지방 왕과 서로 결탁하면 뭐 돈이 빠져나가도 속수무책입니다. 더 나쁜 건 이게 조세 징수관과 군사령관과 지방왕이 결합하면 이건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장의 히든카드를 보냅니다. 이게 왕의 심장입니다. 신복 중에 신복을 보내죠. 이 사람이 이제 감찰관입니다. 암행의사 같은.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게 토착의 왕이 군사령관과 조세 징수관과 결탁해서 왕권이 도전이 되든가 임금이 중앙정부에 대해 세금을 유용하는가를 서로 감시하고 그런 조짐이 있으면 그걸 즉각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처단하게 하는 서로 이합 집산해서 권력 분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거대한 제국을 이제 통치하는 3분 통치 방식입니다. 이게 오리엔트의 그냥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고 나중에 이슬람 시대 또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 지방자치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끈을 놓지 않는 아주 고도의 권력 분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때 판도를 보면 지금 이란 전역, 아랄해, 바다로는 카스피해, 북쪽의 흑해, 지중해, 스웨즈간의 홍해, 걸프해 인류가 가지고 있던 5바다를 동시에 제패한 대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20개에서 28개 제국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만 제국 간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왕의 길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과거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르디스까지 길을 만듭니다. 이 길이가 보니까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200km마다 역참을 만듭니다. 이제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최장 7일이 걸립니다. 중앙정부의 명령이 7일이 지나면 20개가 넘는 모든 제국에 동일하게 명령 전달이 되는 겁니다. 길이 뚫려 있었던 걸 전체를 보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길이 있고 이집트까지 일사불란한 이 교역망이 형성돼서 이 교역망을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고 필요한 물자가 중앙정부에 몰리는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90일이 걸리던 시스템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혁명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버넌스, 통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할 때 이 다리우스 대왕이 만들었던 수사와 사르디스의 역참 제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다리우스 대왕이 했던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캐치플레이즈가 이렇습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더위 속에서나 어두운 밤중에도 이 우편물은 정해진 대로 신속한 장소에 신속한 배달 일정을 지킵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게 커뮤니케이션 모토인데 지금 읽었던 것이 바로 미국 최신국의 표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미국에서는 우편 최신국의 그 슬로건이 바로 페르시아의 이런 다리우스 대왕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모토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다리우스 대왕 이후에 만들어 놓았던 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이게 잘 닦아놨던 도로망이 결국 페르시아 제국 말기에 북쪽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하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제국 번영의 율이 정확하게 제국 멸망의 도로로 바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이 페르시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기록에 하면 페르시아인들은 학보다도 빨리 달린다. 그리고 바로 이 왕의 길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로마 제국이 만들면서 아피아 가도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도 도로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하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아피아 가도가 바로 왕의 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기본 정신이 페르시아로부터 유래되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번성과 이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이제 노예가 황제까지 될 수 있는 이 인재 동용과 지방자치단체의 그 통치 기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국을 갖지 못했던 그리스로부터 배울 건 없다. 바로 그 이전 세계 제국을 처음으로 경영했던 페르시아로부터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로마 제국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겨울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셨던 위대한 대성곽이죠. 이게는 바로 노르즈라고 3월 21일 날이 새해입니다. 춘분절이라는 게 낮과 밤이 같아지고 여기서 제로포인트에서 낮이 길어지면서 시작하니까 이걸 1월 1일로 봤던 겁니다. 이 노르즈 때는 전 세계 20개, 28개의 각 국가에서 조공을 가져옵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 신년 의례가 이 아파다나의 벽면에 너무나 세세하고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8개 국가 복속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고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약 44%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인류사에서 팍스 아케메니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케메니아의 평화시대, 로마의 제국시대 우리가 팍스 로마나 또 징기스칸 팍스 몽골리카, 팍스 오스마니카, 팍스는 평화잖아요. 한 나라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면서 이제 복속되면서 평화가 유지된 걸 우리가 팍스라 그러고 이걸 팍스 이론인데 그거는 로마 팍스 그죠? 팍스 오스만 제국 600년, 팍스 몽골리카 마찬가지로 팍스 페르시아라 하지 않고 왜 팍스 아케메니아라고 하는가? 그 이후에도 파르티아나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다른 페르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팍스 아케메니아 시대 페르시아 제국의 평화 번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